자, 마르셀 프루스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그 유명한 마들렌 과자 아니면 엄청나게 긴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대부분 기억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생각, 그 통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프루스트의 진짜 주제가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독하는 그런 훈련에 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철학자 질 들레즈의 눈으로 프루스트를 다시 읽어보는 거죠. 들레즈한테 프루스트의 소설은 기억을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차적인 문제고, 진짜 이야기는 우리 삶을 가득 채운 이 기호들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한 수련생의 고통스러운 여정, 바로 그 자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아주 특별한 수련의 첫 단계, 마들렌을 넘어서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프루스트의 세계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수동적인 회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탐사 과정이라는 걸 말이죠. 들레즈의 바로 이 말이 모든 것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 즉 기호를 읽어내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배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루스트 소설의 주인공 이 수련생은요, 교실에 얌전히 앉아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삶이라는 고대 유적을 파헤치는 이집트 학자에 가깝죠. 친구의 사소한 몸짓 하나, 연인의 알 수 없는 거짓말, 그리고 갑자기 훅 밀려오는 어떤 감각의 파동까지. 이 모든 게 그가 반드시 해독해야만 하는 상형 문자인 셈입니다. 자, 이제 들레즈 이론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련생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여러 기호의 세계들이 있거든요. 들레즈는 이 수련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먼저 사교계의 텅 빈 기호에서 시작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사랑의 기호를 거치고 그러다 우연한 감각적 기호를 지나서 마침내 가장 심오한 예술의 기호에 도달하는 그런 여정이죠. 첫 번째, 사교계의 기호. 이건 가장 얕은 단계예요. 정해진 인사법이나 의례적인 대화처럼 약속된 행동들이죠. 이 기호들은 뭔가 대단한 걸 의미하는 척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죠. 사교계 기호가 그냥 머리만 좀 쓰면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텅 빈 껍데기였다면 사랑의 기호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를 속이고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거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연인이 보내는 그 신호들 속에서 끝없는 의심과 고통스러운 해석의 미로에 갇히게 되죠. 바로 여기서부터 수련의 난이도가 그냥 확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수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혹독한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연인이 보내는 그 기만적인 기호들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죠. 사랑의 가장 큰 비극? 그 역설이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그 열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거짓말 속에 숨겨진 세계들을 막 파헤쳐서 진실을 알아내는 바로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움직이게 했던 그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고통 속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결국 잘못된 해석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걸 질투의 3요소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먼저 감금, 연인이 다른 세상과 소통하는 걸 막으려고 하죠. 그리고 관음, 몰래 훔쳐보면서 진실을 채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독, 연인의 비밀을 강제로 까발려서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려는 시도죠. 하지만 이건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랑의 세계에서 진실은 절대 친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거짓말과 기만 속에서 고통스럽게 뽑아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독한 과정이야말로 수련생에게 정말로 복잡하고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고통스러운 사랑의 단계를 통과한 수련생은 마침내 이 여정의 정점, 가장 심오하고 진실된 기호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프루스트의 상징인 그 마들렌, 즉 감각적 기호와 예술의 기호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마들렌 같은 감각적 기호는 물질적이고 우연히 마주치는 거고 과거의 어떤 한 순간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올리게 만들죠. 하지만 뱅투에유의 소나타 같은 예술의 기호는 달라요. 이건 비물질적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본질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들레즈가 말하는 본질이라는 건요, 무슨 완벽하고 이상적인 원형 같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아주 고유하고 절대적인 차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오직 예술이라는 비물질적인 기호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뱅테유 소나타의 그 작은 멜로디는 소환에게 단순히 옛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멜로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소환이 겪었던 그 혼란스러운 사랑의 경험 속에 숨어있던 영원한 본질, 즉 차이를 마치 계시처럼 확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모든 고통스러운 수련 과정이 궁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들레즈의 이 강력한 한 문장은 우리가 사유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생각을 그냥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들레즈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싶어서 진리를 찾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각은 언제나 외부에서부터 폭력적으로 우리를 덮칩니다. 마치 사랑의 고통처럼요. 어떤 기호가 우리를 덮쳐서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유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전통 철학은 사유를 우리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아주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들레즈의 관점은 완전히 반대예요. 사유는 평온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즉 기호와의 격렬한 충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되는 강제된 반응이라는 거죠. 결국 들레즈의 눈으로 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요, 과거에 대한 향수 어린 회고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앞으로 우리 삶에서 마주칠 수많은 기호들, 즉 우리를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그 폭력적인 만남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의미를 창조해낼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미래를 위한 훈련 매뉴얼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호들은 과연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사유가 시작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